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3분 전에 눈이 떠졌다. 천장에 회반죽이 벗겨진 자리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다. 반지하 특유의 냄새, 오래된 시멘트와 습기가 섞인 그것이 코끝에 닿는 순간 나는 이미 이불을 걷어내고 있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오늘도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부엌 형광등을 켜면 어머니가 깰까 싶어 손전등 어플로 싱크대 아래 칸을 열었다. 투명한 약통 3개. 아침, 점심, 저녁 칸에 색깔별로 나뉜 알약들을 어젯밤 미리 나누어 담아두었다. 아침 칸을 꺼내 어머니 머리맡 협탁 위에 올려놓고 보리차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 그 옆에 두었다. 미지근한 유리컵이 손바닥에 닿았다가 멀어졌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어둠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 오빠와 내가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 유리 액자 표면에 먼지가 내려앉아 우리 얼굴을 조금씩 지우고 있었지만 아무도 닦지 않았다. 나도, 어머니도 편의점 조끼를 걸치며 현관문을 당겼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서늘했다. 거리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 공기는 편의점 유리문 너머에서도 여전히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대를 정리하는 손끝이 차가운 페트병 표면에 닿을 때마다 기억은 언제나 그 온도로부터 시작되었다. 20살의 봄이었다. 재수학원 3층 강의실은 늘 분필 가루 냄새와 형광등 소음이 뒤섞여 있었다. 박준혁은 칠판 앞에 서서 수학 공식을 쓰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고 그 시선이 맨 뒷줄의 수진에게 닿았다. 특별한 말은 없었다. 그저 분필이 칠판 위를 긁는 소리만이 교실 안을 가득 채웠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수진은 약국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구겨 넣고 버스를 탔다. 창문에 이마를 기댔더니 유리가 차가웠다. 집에 돌아가 사실을 꺼내놓자 어머니의 찻잔이 식탁 위에 내려앉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방문을 닫을 뿐이었고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떤 선고보다 무거웠다. 사흘 뒤 수지는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다. 바퀴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층층이 메아리쳤다. 고시원 쪽방은 창문이 하나뿐이었고 창밖으로는 옆 건물 외벽만 보였다. 준혁이 가져온 전기장판을 방바닥에 펼치며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방 안에는 그 웃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갔는지 나는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부고는 봄이 막 돌아서던 어느 화요일 오후에 왔다. 준혁이 강의를 나간 사이 나는 고시원 복도 끝 공중전화기 앞에 서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도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졌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고 그 불빛 아래 내 운동화 코가 하얗게 빛났다.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지 못했다. 아니, 가지 않았다. 그 둘의 차이를 나는 지금도 스스로에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해 겨울 산부인과 진찰실은 지나치게 밝았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했지만 나는 천장의 형광등만 바라보았다. 진찰대 위 종이 시트가 바스락거렸다. 심정지. 그 단어는 소리가 없었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뒤 나는 혼자 남겨졌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소리도 없이 쌓였다. 이듬해 봄 어머니가 왔다. 낡은 꽃무늬 보따리를 두 손에 나눠든 채 고시원 계단을 올라오는 어머니의 등이 복도 끝에서 처음 보였을 때
나는 문을 열고 나가는 대신 잠시 문 손잡이를 쥐채 멈추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옆 건물 외벽만 보였다. 어머니가 방 안에 자리를 잡은 뒤로도 고시원의 밤은 달라지지 않았다. 복도 형광등은 자정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고 그 빛은 문틈 아래로 스며들어 방바닥에 가느다란 선 하나를 그어놓았다. 결혼 6년째 되던 겨울이었다. 나는 보온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복도를 걸었다. 뚜껑 안쪽에서 김이 새어나와 손등을 적셨다. 준혁의 방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였고 나는 그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이 열려 있었다. 준혁이 나왔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나보다 어린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에서 그 웃음은 선명하고 따뜻했다. 도시락통이 바닥에 닿았다. 뚜껑이 열리며 국물이 타일 위로 번졌다. 나는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국물은 형광등 빛을 받아 기름기 있게 빛났고 천천히 준혁의 발 쪽으로 번져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 이제 못하겠어.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았다. 준혁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복도 끝 비상구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15년이 지났다. 비상구 문이 닫히던 그 소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의 기침 소리 속에 묻혀버렸다. 어머니는 봄부터 밥을 남겼다. 여름에는 등이 굽었다. 가을 끝자락에 초장암이라는 단어가 하얀 진단서 위에 찍혀 나왔을 때 나는 그 종이를 두 번 접어 핸드백 안쪽 지퍼 칸에 밀어 넣었다. 수술비는 1,000만 원이었다. 병원 복도 창가에 오빠 동철이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옆얼굴에 납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지갑을 꺼내며 입을 열었으나 동철은 내 손목 가까이로 손을 뻗어 지갑재 밀어냈다. 지갑이 핸드백 안으로 도로 떨어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뿐이었다. 동철은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버튼을 누르지도 않고 계단 문을 밀었다. 철제 문이 닫히며 복도에 찬 공기가 한 줄기 흘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핸드백 끈이 어깨를 파고드는 무게가 유독 또렷하게 느껴졌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다. 한 번, 두 번. 발이 먼저 움직였다. 오빠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두 걸음 간격을 유지하며 그 뒤를 밟았다. 핸드백 끈을 어깨에 걸친 채 마치 퇴근길 행인처럼. 11월의 보도블록은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냉기를 머금고 있었고 내 구두 굽이 닿을 때마다 짧고 단호한 소리가 났다. 지하철 두 정거장, 다시 버스 한 구간. 오빠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자신이 들킬 이유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오빠가 멈춰 선 곳은 강남 한복판의 유리 외벽 건물이었다. 로비 안내판에 작은 금박 글씨로 새겨진 이름들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준혁 법률사무소.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오빠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나와 오빠와 악수를 나눴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15년 전 내가 두고 온 얼굴이 거기 있었다.
강준혁의 눈이 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의 손이 공중에서 멎었다. 나는 핸드백 끈을 한 번 더 어깨 위로 끌어올렸다. 그것뿐이었다. 유리문의 손잡이가 예상보다 차가웠다. 나는 그것을 당기지 않았다. 밀었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였으므로 내가 밀어붙인 힘은 고스란히 사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짧고 단단한 소리를 냈다. 오빠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났다. 강준혁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책상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 시선에는 놀람도 당혹감도 없었다. 마치 내가 이 문을 밀고 들어올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더 단단하게 굳혔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사무실 천장에 닿았다가 내려앉았다.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다. 준혁은 서류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한번 정렬했다. 그 동작이 유난히 느렸다. 동철씨 사건 서류입니다. 임금 체불건인데 소액이라 선임료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안니 내 가족한테 손대지 마. 오빠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준혁의 시선도 끝까지 받아내지 않았다. 나는 핸드백을 겨드랑이 쪽으로 바짝 당겨 쥐고 돌아섰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2번 찍었다. 2번째 소리가 첫 번째보다 더 선명했다. 복도로 나오자 사무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유리 너머로 준혁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사무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왔다. 버스 안은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했고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바깥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어둠이 도시의 윤곽을 지우는 속도는 언제나 내가 준비되기도 전에 완성되었다. 어머니의 병실은 4층 끝 복도였다. 문을 열자 링거줄에서 떨어지는 약물 소리가 먼저 들렸다. 어머니는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고 침대 옆 탁자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렇게나 놓인 것처럼 보였지만 봉투 모서리가 탁자 끝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다. 동철이 친구가 가져다 줬다더라. 오늘 낮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볍고 담담했다. 나는 봉투를 들었다. 손 안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봉투 입구를 열자 5만 원권 지폐가 반듯하게 묶여 있었고 그 사이에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강준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준혁. 나는 명함을 봉투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다. 천천히 끝까지.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는지 병실 커튼이 한번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지 않았고 나 역시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링거 소리보다 훨씬 고요했다. 병실을 나선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리놀륨 바닥에 길고 납작한 사각형을 만들었고 나는 그 위를 밟지 않으려는 듯 선을 피해 걸었다. 봉투는 핸드백 안에 있었다.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하게 무게가 느껴지는 두께로. 준혁의 사무실은 서초동 법원 건물 뒤편 골목의 오래된 빌딩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커피 향과 복사 용지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밀려 나왔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 한 명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이름을 댔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준혁이 나왔다. 양복 상의를 걸치지 않은 채였다. 흰 셔츠 소매를 반쯤 걷어 올린 모습이 낯설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거 받을 수 없어. 목소리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한 톤 낮게 나왔다. 준혁은 봉투를 보지 않았다. 그는 뒤를 돌아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직원이 자리를 피하자 유리문을 조용히 당겨 닫았다. 문이 맞물리는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다가 사라졌다. 수진아, 그가 나를 불렀다. 15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무언가처럼 들렸다. 그날 그 여자는 내 사촌 동생이었어. 나는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한 거야. 봉투가 내 손 안에서 미세하게 구겨졌다. 나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손을 펴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초동의 가을, 하늘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투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봉투는 내 손 안에서 여전히 구겨진 채였다. 준혁은 창가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서가의 책등을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다. 책들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이 멈춘 자리에서 그는 오래 침묵했고 나는 그 침묵을 끊지 않았다. 그 여자는 사촌 동생이었어. 낮고 고른 목소리였다. 마치 오래전에 다 식어버린 말을 꺼내는 것처럼. 일부러 내가 오는 시간에 맞췄어. 내가 보면 그냥 나가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 모서리가 정장 바지의 결에 닿으며 작은 마찰음을 냈다. 20살 내가 고시원에서 썩어가는 게 너무 미안했어. 아이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창밖에 가을 햇살이 사무실 바닥을 가로질러 길게 누워 있었다. 그 빛의 경계선이 내 구두코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 내가 스스로 떠나야 더 잘 살 것 같았어. 나는 그 선을 내려다보았다. 넘지도 물러서지도 않은 채로 뺨스 위로 무언가가 흘렀다. 닦지 않았다. 닦을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게를 바꾸는 소리 없는 순간이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반듯하게 폈다. 봉투의 모서리가 반듯해지자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꺼낸 것은 두꺼운 서류도 법률 문서도 아니었다. 반으로 접힌 사진 한 장이었다. 오래 접혀있던 탓에 가운데 선이 하얗게 발해 있었다. 그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시선을 낮추지 않았다. 그래도 보였다. 고시원 철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겨울 코트를 입은 두 사람. 20살에 내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나는 지금 안다. 4년 뒤에 붙었어.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창밖으로 빌딩 유리에 반사된 오후 햇살이 사무실 바닥을 가로질러 누워 있었다. 제일 먼저 내 생각이 났어. 근데 넌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었고. 나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빼앗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손끝에 닿은 사진지의 질감이 낡고 얇았다. 오래 만져온 것의 감촉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2번 두드리는 소리만 남기고 사무실 문을 등 뒤로 닫았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손안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코팅도 되지 않은 얇은 인화지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면에는 손때가 베어 희끗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밀어 넣었다. 지퍼를 채우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한강 둔치에 다다랐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수면 위에 긴 주황빛 띠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벤치 한쪽 끝에 앉아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를 꺼냈다.
현금 1,000만 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 위에 명함이 한 장 끼워져 있었다. 강준혁 법률사무소. 검은 활자가 강물빛을 받아 납처럼 가라앉아 보였다. 얼마나 그것을 바라보았을까. 강 건너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명함을 봉투 안에 다시 밀어 넣었다. 사흘 뒤였다. 수술 날짜가 엄마가 먼저였다. 지금은 그것만이 순서였다. 나는 봉투를 핸드백 깊숙이 넣고 가방끈을 어깨에 고쳐 걸었다. 벤치에서 일어서자 강바람이 코트 자락을 한번 크게 펼쳤다가 놓았다. 수술실 앞 복도는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 끝에 등을 고추 세우고 앉아 그 깜빡임을 세었다. 3, 4, 5. 규칙도 없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불빛이 흰 천장 위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만들었다가 지웠다. 복도 저쪽 끝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굴러오다 멀어졌다. 나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손을 그 위에 포개다. 인기척은 소리보다 먼저였다. 구두 밑창이 리놀륨 바닥에 닿는 낮고 단정한 마찰음이 한 박자씩 가까워지더니 내 왼쪽 두 자리를 비워두고 멈췄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가 의자를 당기지도 않고 그대로 앉는 소리가 났다. 왜 왔어? 내 목소리는 복도의 공기 속으로 납작하게 가라앉았다. 그냥. 준혁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실 위 붉은 램프가 꺼지고 초록 불이 들어왔다. 나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 안쪽이 차가웠다. 어깨가 한 번, 두 번 흔들렸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왼편 두 자리 너머에서 그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이 복도의 정적 속에 조용히 존재했다. 준혁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이 복도의 정적 속에 조용히 존재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판기 쪽으로 걸어갔다. 동전을 넣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그 자리를 잠시 비워두고 싶었을 뿐이다. 형광등 아래 복도는 낮이나 밤이나 같은 색이었다. 병원이란 곳은 시간을 지우는데 능숙했다. 자판기 앞에 서서 반투명 플라스틱 패널에 비친 복도를 바라보았다. 패널 속에서 준혁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옆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섰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구두굽이 리놀륨 바닥을 누르는 방식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동전을 꺼내는 척 손가락으로 지갑 안을 더듬으며 귀를 열어두었다. 박 변호사, 요즘 개인 감정으로 무료 변론에 현금 살포까지.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비단 위에 얼음을 올려놓은 것처럼 차갑되 소리가 나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다.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가 꽤 모였는데 동전이 손가락 사이에서 멈추었다. 나는 패널 속 그림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준혁의 어깨선이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움직임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동전을 지갑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 자판기 앞에 선 채로 그 남자의 옆모습을 패널 속에 조용히 새겨두었다. 사흘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후 2시 광화문 아르테 카페.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자판기 패널 속에 새겨두었던 그 옆모습이 문자 한 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카페는 통유리로 된 곳이었다. 바깥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발해 있었고 실내는 에스프레소 향이 짙게 깔려 있었다.
최태준은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었다. 짙은 감색 넥타이, 흠 하나 없는 셔츠. 그는 내가 앉기도 전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준혁 씨가 오빠 사건을 무료로 맡은 건 순수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끄러웠다. 마치 오래 갈아온 칼날처럼. 오빠 약점을 쥐고 당신 가족 전체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봉투 안의 서류가 테이블 위로 펼쳐졌다. 나는 시선을 내리깔아 종이를 훑었다. 잉크가 선명했다. 날짜도 수치도 서명란도 빈틈이 없었다. 지나치게 빈틈이 없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다. 이미 식어 있었다. 도자기 표면의 온기가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나는 최태준의 눈을 한 번도 피하지 않았다. 잘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그의 것보다 더 낮았다. 최태준의 사무실을 나선 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대신 비상계단 문을 밀었다. 층계참의 형광등이 한 박자 늦게 켜지며 콘크리트 벽에 낯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12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나는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손가락 끝으로만 쥐고 있었다. 종이는 지나치게 빳빳했다. 새 잉크의 냄새가 너무 선명했다. 그날 저녁 동철에게 전화가 왔다.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대기도 전에 그가 무슨 말을 꺼낼지 알았다.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았고 낮은 만큼 더 또렷하게 벽에 부딪혀 돌아왔다. 수진아, 그 사람이랑 연락 끊어. 나는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지는 것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다. 준혁에게서 문자가 3통 와 있었다. 나는 화면을 켜지 않았다. 화면이 꺼진 채로 탁자 위에 엎어진 전화기 옆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두 물건이 나란히 놓이는 소리는 거의 없었다. 거의. 다음 날 아침 포털뉴스 첫 화면에 준혁의 이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그는 사무실 유리문 안쪽에 홀로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 밖에는 마이크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어떤 마이크도 유리 너머까지 닿지는 못했다. 나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한 줄도 빠짐없이. 기사를 끝까지 읽은 뒤 나는 최태준이 건넨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다. 봉투 안에는 3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준혁이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와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확인서 2장. 나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형광등 아래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편의점 야간 알바 시절 나는 영수증 한 장도 2번씩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날짜가 틀리면 재고가 틀리고 재고가 틀리면 내 월급에서 빠졌다. 확인서 하단의 날인 날짜는 이달 3일이었다. 그런데 확인서 본문 안에는 지난 4월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4월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은 3월이었다. 나는 서류를 뒤집어 빛에 비춰보았다. 날인 부분의 잉크가 주변 인쇄 글씨보다 미세하게 두꺼웠다. 더 씹힌 흔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철 오빠에게 전화했다. 최태준이라는 이름을 꺼내자 수화기 너머가 잠시 굳었다.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사람, 준혁이 고시 붙기 직전에도 한 번 움직인 적 있어. 나는 펜을 들었다. 메모지 위에 최태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눌렀었다. 잉크가 종이 섬유 사이로 스며들며 번지지 않고 선명하게 박혔다. 나는 최태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서류 원본을 더 드릴 수 있어요. 단독으로 뵙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엎어 놓았다. 화면이 꺼지자 방안이 한 뼘 더 어두워졌다.
답장은 12시간 만에 왔다. 장소는 그가 지정했다. 시청 근처의 조용한 일식집, 룸 형태의 단독 좌석. 나는 그 선택이 마음에 들었다. 목격자가 없는 공간을 원하는 사람의 심리는 언제나 그 자신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 약속 당일, 나는 검은 재킷의 단추를 끝까지 채웠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 2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날짜가 위조된 원본, 하나는 동철 오빠가 오래된 서랍 속에서 꺼내준 낡은 녹음 파일을 변환한 출력본이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마찰이 느껴졌다. 나는 그 감촉을 확인하듯 천천히 가방 끈을 고쳐 쥐었다. 최태주는 먼저 와 있었다.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는 그의 손이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미세하게 멈췄다. 나는 그 정지를 놓치지 않았다. 자리에 앉으면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차를 권하는 그의 말을 가로질러 나는 봉투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종이가 나무 표면에 닿는 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검사님, 이건 제가 직접 모은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밝게 물들였다. 윤리위원회 말고 언론사에 먼저 드릴까요? 최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찻잔 속 액체가 그의 손떨림에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테이블 위의 봉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최태준이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공식 취하된 것은 목요일 오전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사무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들었다. 누군가 전화로 알려주었지만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창틀에 쌓인 먼지 한 줄이 오후 햇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가 지나가는 발소리에 흩어졌다. 준혁은 사무실 현관 앞 계단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며칠 전까지 진을 치고 있던 자리에는 담배꽁초 몇 개와 빈 종이컵만 남아 있었다. 그가 그것들을 내려다보다가 내 구두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다. 코트깃이 바람에 한 번 들렸다가 내려앉았다. 내가 한 거야? 나는 계단 아래 멈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 아래에 사흘치 피로가 고여 있었다. 내 가족 건드린 사람한테 내가 직접 갚는 거야. 바람이 계단 사이를 지나쳤다. 나는 한 박자 쉬고 덧붙였다. 당신 덕분이 아니야. 준혁이 웃었다. 내가 그에게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어떤 계산도 없고 어떤 무게도 없는 그냥 환한 얼굴이었다. 그 웃음이 계단 위에 잠깐 머물다가 바람 속으로 녹아들었다. 나는 먼저 계단을 올라갔다. 어머니의 걸음은 느렸다. 항암 치료가 끝난 몸은 아직 가을 햇살의 무게도 조심스럽게 받아내야 했고 나는 그 속도에 맞춰 발을 옮겼다. 공원의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잎 몇 장이 소리 없이 떨어져 우리 발 앞에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한 잎을 주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다. 멀리서 준혁이 보였다. 공원 입구 쪽 벤치 근처에 서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선뜻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코트깃을 세운 채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로 내가 먼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천천히 해.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살 거야.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가운데 있었고 은행잎들이 계속 떨어졌다. 발끝에 닿는 낙엽의 감촉이 바삭하고 가벼웠다.
15년 동안 내가 신고 다닌 신발들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다.